안녕하십니까. 음. 저는 부천 상동에 장조내과를 개업하고 있는 박동균 원장입니다. 오늘, 오늘은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과 한 달 후 1시간 1부, 2부 나누어서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업하기 전에 한 30년 동안 대학병원 위장관 파트에서 내시경을 수행하는 교수로 봉직하였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내시경에 관련된 합병증으로 내원하신 분, 그리고 다양한 그것과 연관된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나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환자 스스로 어떤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떤 수면 내시경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다양한 질환이 내시경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판단해서 '아 나는 이런 목적으로 무슨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요번 거 한 달 후 거를 들으시면 누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주위에서 이런 것으로 고민하신 분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개원을 하면서 교수 시절보다 더 다양하게 오랜 시간 많은 환자들과 내시경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걱정, 또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이 "내시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검사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편하게 "나는 무조건 수면으로 하고 싶은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 또 어떤 분들은 지난번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본인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난동을 부려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절대 수면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수면은 정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 또 수면 내시경 하다가 내가 뭐 남을 욕하거나 뭐 회사의 비밀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다양한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환자들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분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내시경을 꺼리게 돼서 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수면 내시경하면서 꼭 푹 자게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다른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하는 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 수면 내시경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은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이제 알려 드리는데 나는 내가 잘 아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의사가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그런 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로 하여금 안전한 내시경보다는 쪼끔 위험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불안과 요구도 개개인이 맞춤형 내시경을 준비할 역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과 다음 달 이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준비하기의 강의 목표입니다. 나는 내가 내시경을 하는 목적 및 건강 상태에 근거하여 내시경 이외의 검사가 좋은지, 내시경이 좋을지, 내시경을 한다면 수면 내시경을 할지 일반 내시경을 할지,
위와 대장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또 장 정결제는 어떤 거를 복용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맞춤형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검사 목적과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꼭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나? 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 80세 신부전 환자분이 속이 좀 쓰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실 때는 검사 목적은 위의 상태를 보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시경이 환자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위장관 쪽 약을 드리면서 효과가 있나 좀 보다가 계속 효과가 없으면 위 조영술 정도를 해 보는 것이 환자분한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시경 시행 목적에 부합한 내시경 방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위나 장에 있는 혹을 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큼 참을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수면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위에 어떤 특정 부위에 있는 혹들은 호흡을 하면 많이 움직여서 뛰기가 힘든 경우는 수면 내시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마취한 상태로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본인이 내시경을 시작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내용의 내시경 방법의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건강 생태에서 가능한 내시경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좀 많고 또 숨이 차고 또 콩팥 기능도 안 좋으시고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반 내시경과 어떤 수면 내시경을 다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신 분들은 오히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똑같은 분이라도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장 정결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 내시경 할 때 편하고 간편하게 쉽게 하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전해질 균형 이상과 생체 혈액량의 증가를 통해서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장 정결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본인의 취향 또 맛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을 선택하는 원칙은 이 단계별로 하나씩 어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맞춤형 내시경을 선택하려면 수면 내시경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면 내시경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약물은 미다졸람이라는 약과 프로포폴이라는 약입니다. 미다졸람은 5분 내로 비교적 빨리 작용하고 15분에서 80분까지 지속돼서 긴 기간 내시경을 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내시경실에 와서 좀 춥고 불안한 마음에 혈압이 많이 오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무리하게 한 번도 혈압 치료를 안 받으신 분한테 주사로 혈압 주사를 놓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높은 혈압으로 어렵게 준비한 스케줄을 취소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 미다졸람을 소량 투여하면 상당히 환자분이 마음에 진정을 되면서 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다졸람을 사용해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는 환자한테 반드시 이 약은 이 약이 주사돼서 환자분이 수면 상태의 내시경을 하게 되면 수면하는 동안에 내가 내시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고통 없게 할 수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면제를 주사하기 전에 기억도 없을 수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내시경 안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것이 환자분이 나중에 많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 억제, 기도 폐쇄, 심혈관 기능 억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합병증 중에 하나가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다졸람을 사용하고 특히 많은 양을 사용한 환자는 본인 생각에는 정상적인 반사운동 신경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음주운전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안전 또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운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포폴은 미다졸람보다도 더 빠르게 30초 이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취 같은 거 할 때 마취과 의사가 환자한테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숫자를 세보러 갑니다. 그러면 보통 5에서 10 사이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이 프로포폴입니다. 빨리 그렇게 의식을 잃지만 약을 중단하면 3 내지 10분 후에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어떤 면에서는 마취 유도제, 마취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의식 소실이 굉장히 깊고 빠르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억제, 기도 폐쇄, 심혈관 억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다졸람과 다른 점은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의 호흡이나 혈압을 유지시키면서 1분 정도 기다리면 약효가 없어져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어 해독약이 없어서 그 위험성이 좀 높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성분에 어 콩 같은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땅콩, 콩, 대두 같은 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그 혈관통이 꽤 있으셔 가지고요.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미다졸람을 약간 사용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하면 더 편리하게 어 수면 내시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얘기를 보면 프로포폴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고 또 수면 내시경 시 호흡 부전이나 심장 이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약처럼 이제 보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시설과 또 대학병원 또 마취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많이 시행할 것 같지만 프로포폴은 짧은 수면 시간과 깊은 수면 그런 것으로 개원가에서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 회복실에서 있는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검진, 암검진 그런 것을 대규모로 하는 어떤 전문 병원에서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수면을 했는데도 환자분이 더 움직이고 약간 과도하게 행동하는 역설 반응 또 딱꼭질 같은 것이 미다졸람에게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프로포폴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고 또 약간 수면 기간이 긴 경우는 미다졸람 프로포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피부과 치료, 치과 치료할 때도 편하게 하려는 어떤 소비자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프로포폴의 사용량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중독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확산에 비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이나
모니터링 하는 것이 못 쫓아가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약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학병원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부작용 발생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배치된 곳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사용해야 될 약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 위험성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맞춤형 내시경을 하기 위한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내시경은 환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원인 요소와 내시경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컨비네이션 하면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환자 관점에서는 첫 번째,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검진 차원에서 아무 증상이 없는데 하는 경우, 위장관 증상 때문에 꼭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 암이나 종양이 있어서 반드시 떼어야 되는 경우, 그런 다양한 내시경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어떤 내시경을 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 내시경이 위험한 경우가 있지만 또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일반 내시경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정결제 관련된 요인입니다. 건강하신 분이야 작은 양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최고지만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정결제로 인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시경 관점에서는 일반 내시경, 수면제 없이 그냥 내시경 하는 것 혹은 수면 내시경을 할 상태는 아니라면 진통제를 투여하고 이제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내시경,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면 내시경이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카테고리인데요. 이거는 의식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로 내시경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게 아무리 의사들이 기본적인 수면 내시경이 이런 진정한 내시경이고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임상에서의 현실은 환자분들은 이런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매우 불만족스럽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강한 수면 내시경, 내시경 했다는 것 기억하지 못하고 통증 하나도 없고 푹 자면 끝나는 내시경을 원하는 요구가 많고 이런 요구 자체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의사들도 검진센터나 그런 데서 보지 않았던 환자를 이제 그날 처음 보고 간단한 문진 결과만 보면서 하는 경우에 그 환자의 기저질환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위험지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아예 수술하는 것처럼 마취를 해서 기관지 삭관을 하고 환자가 스스로 숨을 못 쉬고 기계나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하면서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로 내시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건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맞춤형 내시경을 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도중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고도 비만이 있거나 목이 짧고 두꺼운 경우, 수면 모호흡증 환자 경우, 코를 많이 고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젊고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어도 수면 과정에서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숨을 쉬면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가
기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은 잠을 자면서 목젖이 뒤로 넘어가면서 혀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부분적인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숨을 쉬기 위해서 압력이 발생해서 코골이를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그것이 더 심해서 공기가 흐르는 곳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못 쉬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잠에 깨서 혀랑 목젖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수면 내시경은 깊은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하면서 호흡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 비만하고 목이 두껍고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향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내시경 하기 전에 이분들은 조금 깊게 수면 내시경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리 코를 통해서 관 같은 걸 집어넣어서 좁아지고 막혔다 하더라도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가, 수면이 약간 깊게 돼서 목젖과 혀가 기도를 막게 되면 목을 턱을 약간 들어 올려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숨을 쉬게 한 다음에 수면 내시경에 들어간 약물의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숨을 잘 쉬는데요. 그런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내시경을 하는 그런 절차나 방법에 유능한 의료팀과 기구를 갖고 있는 데서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시경 중에는 환자분이 문제가 생길지 혈압도 모니터링하고 심전도도 모니터링하고 산소 모니터링도 하고 하지만 회복실에 가서는 점점 수면 내시경에 사용된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고 또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깨서 괜찮아 보이시네요 하면서 모니터링을 안 하거나 주의 깊게 간호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심부전, 부정맥 환자, 투석을 하는 심부전, 간 기능 이상, 간부전, 근무력증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깬 것 같다 보이더라도 다시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호흡 부전이 생기거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그런 작은 스트레스에도 부정맥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환자들은 이런 질환 환자들이 내시경하고 회복 과정에서는 더욱더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면밀히 관찰하고 약간의 저산성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을 엠브를 통해서 좀만 해주면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있는 곳에서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수면제를 투여하면 환자분들이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과격해지고 좀 난폭해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 내시경 하는 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수면 내시경 말고 방법이 없을 때는 아까 말한 프로포폴 같은 거를 강력하게 쓰면 오히려 역설 반응 없이 금방 의식 소실이 오면서 내시경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포폴을 많이 쓰지만 산소가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술을 많이 드시고 많이 비만해지시고 목이 두껍고 코 고르신 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특별히 지병이 없다 그러고 수면 역설 반응이 생기고 해서 프로포폴을 많이 주게 되고 하면 생각지 않게 호흡이 마비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의료진이 당연히 책임을 갖고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검진센터나 암검진센터 그런 데서는 처음 보는 환자를 계속적으로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서 환자 스스로도 본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본인을 늘 관리해 줬던 의사 선생님한테 내시경을 받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실을 확실히 주시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내시경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내시경은 수면을 하지 않는 내시경은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안전한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사람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 목이 민감하신 분, 그런 분들은 내시경을 넣었을 때 구역 반사가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진정하고 참으라고 그래도 구역질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치과 치료하실 때 치과 기구를 목에 넣었을 때도 굉장히 구역질이 많아서 고생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힘들어서 내시경을 잡아 빼거나 내시경 중에 계속적인 구역질을 해서 식도의 점막이 찢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식도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신 분들은 수면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주신경성 실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큰 통증이 있거나 주사바늘만 봐도 놀라면서 기절하시는 분, 또 오랫동안 서 있으면 기절하시고 하는 분들은 큰 통증이나 불안감 때문에 부경합 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수면 상태로 스트레스 없이 내시경 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시소입니다. 천칭이고요.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한쪽에 있고요. 일반 내시경의 위험성이 한쪽에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높다면 화살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강한 수면 내시경보다는 약한 수면 내시경보다는 일반 내시경, 매우 위험성이 많다면 굳이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내시경의 위험성이 높다면 가벼운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기보다는 강한 수면 내시경, 특수한 경우는 아예 마취를 해서 내시경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면 내시경을 할까, 일반 내시경을 할까는 단순히 환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전, 신부전증, 큰 질환을 알아서 일상생활 하는데도 힘드신 분들이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건강검진 차원에서 내시경을 한다면 굳이 내시경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환을 반드시 진단해야 된다면 가능하면 일반 내시경을 하는 게 좋겠죠. 경증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뭐 일반 내시경을 하든 약한 수면 내시경을 하든 강한 수면 내시경을 하든 조심스럽게 시행하면 모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한 수면 내시경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가 심장의 문제나 호흡의 문제가 생길 걸 미리 대비하고 강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부전 유형군의 맞춤형 내시경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코를 골고 뚱뚱하고 그러신 분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 차원에서 굳이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강한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내시경을 하거나 다른 내시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과격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차원에서 내시경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하는 걸 추천하고 영 못하실 때는 약한 수면 내시경을 건너뛰고 강한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시경을 할 때 위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강한 수면 내시경을 해서 그런 위험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시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오늘 일부 기본적인 강의를 어느 정도 마쳤고요. 질문을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그 맞춤형 내시경 2에서 저희가 그 장정결제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질문 중에 장정결제 관련된 질문은 다른 질문을 먼저 대답하고 영 다른 질문이 없을 때 저희가 대답하거나 다음번 강의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요약입니다. 환자 스스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검사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검사가 내시경 검사라면 나의 건강 상태,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서 가능한 내시경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병원 의료진과 시설의 상향을 고려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면 불안감 없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질문 나온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온 게 대장 내시경 쪽 얘기밖에 없나요? 뭐 좀 약간 올려봐 주실래요? 예. 꼬부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꼬부기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문제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 내시경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연로하신 부모님께 수면 내시경이 부담이 되지 않을지 고민됩니다. 몇 살까지 내시경을 통한 검진 내시경을 추천하시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나이가 평균 이제 수명이 84세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10년 간격으로 하는 거고 위내시경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좀 넉넉히 계산하면 한 80살이 되었는데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또 신장 질환 그런 것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80세까지도 마지막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환자들 봤을 때 너무 건강 상태가 좋고 한 80쯤 되셨는데 이제 내시경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요번이 마지막 내시경입니다. 그렇고 얘기 드리면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나는 이제 뭐 더 늙어서 아무 검사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삶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시고 생체 나이로 보면 그런 분들은 그 뇌의 어떤 젊기, 생체의 젊기가 70대, 60대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건강 상태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마지막 내시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실망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거나 좀 더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실 90살까지 충분히 사실 만한 분들은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80대가 넘더라도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 90세, 92세 분들도 조기암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4년, 5년 더 사시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뭐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가치관, 또 건강 상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이 중요할지 알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시경이라 할 때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제 더 내시경 검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의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뭐 위나 장에 병이 생기더라도 너무너무 천천히 생기기 때문에 굳이 내시경 하면서 그런 혹 같은 거 제거할 필요가
없을 수준까지 오셨네요. 이제 다 그거 졸업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이나 의사들이 열심히 잘 건강 관리했기 때문에 얻는 상, 티켓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늙으셔서 더 이상 검사해도 안 되고 병을 발견해도 치료 못 하니까 마지막입니다, 그 말이 맞을지언정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환자의 건강도 해치고 또 의사랑 환자 관계, 가족 관계를 해치는 영향이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뭐 약간 뭐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궁금하시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 대입니다. 이번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을 10 개나 떼어냈습니다. 용종의 개수가 많이 생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 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왜 그렇게 생긴 용종을 언제 암을 유발하는지, 용종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게 돼야 됩니다. 용종을 10개 떼었는데 떼어낸 용종이 모두 염증성 용종이거나 과형성종인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떼어낸 용종이 모두 선종이고 분화도가 매우 이형성증이 심해서 곧 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검사가 나왔다면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단순히 작은 과형성종이나 염증성 용종을 10개 띄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용종의 조직 검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 용종이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암을 유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환자분의 나이, 비만도, 혈액 수치, 지방량 등을 분석하고 식이습관이나 운동 등을 분석하면 대장 용종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거를 몇 번 해보면 내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가 나오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서 환자분의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위험 인자는 복부 비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고기류를 태워서 먹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만 굉장히 큰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식생활 조심하시고 운동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5 년에 한 번씩, 또 선종이 많이 있었던 경우는 3 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 하는 것만으로도 암이 안 걸리고 충분히 낫습니다. 왜냐하면 선종이라 하더라도 암으로 변할 때 뭐 5 내지 7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 대장 내시경 전에 뭐 배란 유도제를 먹어도 되나요? 내시경 전 피해야 될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시경 전에 피해야 될 절대적인 약은 없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하지만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단순히 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오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을 봤는데, 환자의 히스토리를 잘 해 봤더니 환자분이 암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좋다고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 처방을 하면서 이 아스피린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 안 한 면도 있고, 환자도 의사나 간호사가 여러 해 물어봤지만 "나는 피 묽게 하는 약은 안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시경을 하고 좀 깊게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스피린 자체가 피를 묽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피가 많이 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할 때 시술을 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될 수 있는 혈전
용해제나 항혈소판제들은 피하는 게 좋은 건데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은 이유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심장에 스텐트를 넣거나 뇌동맥에 스텐트를 넣고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할 때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약은 없고, 시술을 할 때 출혈 위험성이 있어서 가능한 먹지 말아야 될 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도 내시경하는 의사가 내시경할 때 필요하니까 약을 끊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방한 의사가 내시경할 때 위험성이 있고 지금은 혈전의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을 끊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약을 먹은 상태로 내시경을 하게 되면, 먹은 상태로 내시경을 한다는 것을 내시경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조직 검사를 하고 출혈 가능성이 있으면 클릭같이 호치키스로 미리미리 다 찍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지 않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약이 있지만 그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그 약을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야 되고, 먹어야 된다면 "나는 이 약을 먹고 내시경을 합니다."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대비하면서 다양한 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배란 유조대는 이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어 어차피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하면 약을 먹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문제고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 장 정결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될 정결제가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진부전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 알약 형태나 농도가 높고 한 번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전해질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체액량이 많아져서 숨이 차거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병이 없다는 분들을 전제로 한다면, 요새는 한 번 먹을 수 있는 어떤 장 정결제도 있고, 알약을 먹고 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정결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 정결은 원칙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나온 변이 맑아서 화장실 변기 밑을 보일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거지, 굳이 다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아예 일주일 전서부터 소식을 하시고 내시경하기 2-3일 전에 설사약을 먹어서 큰 건더기 있는 변을 다 없앤 다음에 가장 작은 형태의 장정결제 혹은 알약을 조금 드시면서 맑은 변이 나오는 시점에 약을 중단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는 코에 관을 넣어서 내시경으로 그 관을 십이지장에 밀어 넣은 다음에 코를 통해서 장 정결제를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수면인 상태에서 내시경을 십이지장에 넣어서 장 정결제를 넣어서 장을 청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양한 합병증이 있고 수면제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 장이 약한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나요? 몸이 예민하셔서 고민입니다.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장이 약하다, 장이 예민하다고 일단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장에 대한 검사, 내시경을 해서 기질적인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설사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은 과민성 장증후군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가벼우신 분들은 장 자체가 민감하신 거고요. 좀 심한 분들은 뇌가 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과대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너무 자극적이고 또 농도가 높은 음식을 피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장 자체나 자율신경을 튼튼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오염되지 않고 그런 음식을만 먹게 되면 어떤 작은 균의 오염에도 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좀, 너무 청결한 게 좋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약간의 어떤 그런 병균에 노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여서 뭐 장직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머리에서 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아, 나는 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뇌에서 그런 시도를 증폭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다라고 안심을 하면 그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거나 재밌는 일에 돌리면 장이 그 통증에 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아까 같은 노력을 하게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장내 세균이 그런 민감성 장 증후군을 일으키는지 검사를 해서 그런 세균군을 바꿔보는 치료도 일부 사람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분 30초 남았는데요. 쭉 질문 중에 한 가지 정도 잡아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내시경을 결심했을 때 절대 포기해선 안 될 딱 하나의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절대 포기되지는 않아.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어떤 기준에 해당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참고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럴 기준이 있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암이나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매우 높아서 나는 내시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신 분이죠. 뭐 예를 들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두 명이 위암이고 한 분은 대장암이고 부모님도 위암으로 사망하셨고, 제가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고, 그리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는데 빈혈 검사가 했더니 빈혈이 있다. 그 정도가 나오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혈액 검사나 또 증상, 그런 관점에서 암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되죠. 근데 내시경을 포기하는 이유가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라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맞춤형 내시경 관점에서 영 힘들면 그냥 마취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통증 없이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에 대한 공포가 잘못된 지식으로 나왔다면 그 지식을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함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과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장기간 그 맞춤형 내시경에 대해서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한 달 후 이 시간에 대장 내시경 정결 및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맞춤형 내시경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완성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